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이 주장을 살펴보고 그 주장들이 역사적 사실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한 진짜 이유, 그리고 왜 그것이 장기화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은 연준이 통화 및 신용 팽창에 있습니다. 쿨리지 정부하에서 1924년부터 미국의 페드는 통화 팽창 정책을 썼습니다. 페드가 통화 팽창 정책을 썼던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1924년에 일시적인 경기 후퇴가 오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차 세계대전 후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하락하여 약파운드가 지속되자 전전의 환율을 유지하려고 미국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통화량을 늘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924년에 페드는 약 5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로 인해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은행 신용이 4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확대 통화 정책은 1924년 경기 후퇴를 멈추게 하고 새로운 붐을 일으켰죠. 그리고 3년 후인 1927년에 통화량을 더욱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1924년 6월 445억 1천만 달러였던 총 통화량이 1929년에 551억 7천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통화 팽창 정책으로 인해 1921년 168억 달러였던 농가 및 도시 모기지 대출이 1929년 270억 달러로 증가했죠. 뿐만 아니라 산업, 금융,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쿨리지 정부의 방대한 통화와 신용 팽창 정책이 1929년 공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지난 43강에서 설명한 대로 과다한 유동성 증가로 대부자금 시장에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고 투자와 소비가 증가했으며 주가가 상승하여 경제가 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붐은 지속될 수 없어서 결국 버스트가 왔던 것이죠. 1929년 버스트는 인위적인 통화 정책 때문에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생산이 줄고 노동자가 해고되며 자본재들이 손해를 보면서 처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불황이 왔던 것이죠. 노동과 자본이 가장 효율적인 용도로 재분배되면 경제는 경기 후퇴 또는 공황으로부터 회복되는 법입니다. 병든 좀비 기업들을 지원하면 필요한 과정만 지연시킬 뿐 결국은 경제 문제를 심화시켜 회복을 더디게 만들죠. 미국의 뉴딜 정책은 잘못된 투자의 즉각적인 청산과 유동화를 방해함으로써 잘못된 투자가 청산되지 않고 지속되게 만들어 비교적 단기로 끝날 수 있었던 불황을 장기화시켰던 것입니다.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요인들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30년에 실시되었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죠. 이 법은 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였습니다.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며 무역 장벽을 높이자 미국의 물건을 팔기가 어려워진 다른 국가들이 보복 조치로 미국 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했죠. 이로 인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품목이 미국 농산물이었습니다. 미국 농부들은 생산한 곡물을 팔 시장을 잃어버렸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수만 명의 농부들이 파산하였습니다. 농부들이 파산은 지방은행들이 도산으로 이어져 은행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누들 정책이 대공황을 치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신화입니다. 뉴딜 첫 해에 루즈벨트는 30억 달러의 조세 수입을 훨씬 초과한 10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계획했죠. 정부 지출이 83%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정부 지출을 늘렸죠. 이런 정부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올리고 부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1933년 농업조정법을 제정해 농가의 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하였고 경작하지 않는 농부들에게 보조금을 주었죠. 그러나 공급 감소로 가격이 올라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 감소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한 생산이 줄자 일자리가 줄게 되어 가난한 흑인 소작농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또 같은 해 6월
국가산업부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청소년 고용을 금지했으며 가격과 판매 조건을 규제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켜 경제가 회복하는데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실업이 1,300만 명까지 증가하였고 특히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남부에서 대다수의 흑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미국 대법원이 1935년에 국가산업부흥법을 그리고 1936년에 노동조정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이로 인해 경제가 뉴딜이 악몽으로부터 탈출하여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실업이 1935년에 18%, 1936년에 16%, 1937년에 13%로 하락하였죠. 그러나 1935년에 제정된 국가노동관계법 일명 와그너법에 따라 노조의 면책과 특권을 부여하면서 경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노조들은 전투적이고 광폭해지는 기구로 변해갔고 협박, 보이콧, 파업, 공장 점거, 폭력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로 인해 실업률이 1938년에 다시 20% 가까이 증가했죠. 1937년 8월에서 1938년 2월까지 주가가 약 50% 하락했습니다. 1939년 4월에는 실업률이 20%를 넘어섰죠. 불황 속의 불황이었습니다. 대공황을 끝낸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회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무트 권리 관세법에 의해 높아졌던 관세를 낮추는 조치로 인해 동맹국가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살아났죠. 더 중요한 것은 루즈벨트 정부에 이은 트루만 정부가 취한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조치들이었습니다. 그 조치들이 투자자들을 되돌아오게 했고 전후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1930년대 대공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불황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